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빗 뉴스입니다. 이 유비소프트 게임을 번들 타이틀로 해서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는 AMD가 출시 예정인 파크라이 6와 이미 출시 후 좀 단물이 살짝 빠진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를 번들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번들 이벤트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 기대작 배틀필드 2042를 번들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후 AMD는 파크라이 6와 레지던트 이블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문제는 이 번들 이벤트가 모두 예전 같았으면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 혹은 CPU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 이랬던 것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구입해야지 받을 수가 있고, AMD도 라이젠 CPU와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같이 탑재된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구입해야만 이 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말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면 준다는 거죠. 어쩌면 양사 모두 정확하게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그래픽카드 구입하기 힘든 거 알고 있고, 또 그래픽카드야 대부분 다 채굴장에 있으니까 만약 그래픽카드 구입에 이 번들 게임을 제공을 하게 되면 채굴업자들이 대규모로 게임 코드를 시장에 뿌려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신작 게임들이 졸지에 덤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궁극적으로 실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기획한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구입하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픽카드 못 사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역시 마케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배기량이 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이폰 구입하실 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9월 10일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신 아이폰에는 OIS, 그러니까 광학식 손떨림 방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기능이죠.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AF, 오토포커싱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OIS는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AF는 자기 센서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부품들이 특정 주파수 범위 내의 이 고진폭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고배기량의 바이크 엔진은 차체 및 핸들바를 통해서 강렬한 이 고진폭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아이폰에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 보면 이렇게 마운트를 놔두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거치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런 방식의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에 좀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나 그 스쿠터 있죠, 혹은 또 전기 스쿠터 등은 진폭이 작은, 좀 작은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진동 완충 마운트를 사용하길 권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애플은 공식적으로 그런 진동에 아이폰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사용을 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마운트보다는 진동 완충형 마운트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어쩜 이와 관련한 액세서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제 친구도 그런데, 할리 아시죠? 할리 타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야야야야야 있잖아요. 아야야야야. 자, 인텔의 초코파이가 달라집니다. 긴 세월 초코파이로 불렸던 인텔의 스톡쿨러가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다양해지고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AMD 레이스 쿨러에 그것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비디오 카즈에 따르면 트위터에 새롭게 바뀌는 이 스톡쿨러 관련 슬라이드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스톡쿨러가 CPU 구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총 3가지 모델로 나오고, i9 모델에 사용되는 RH1 모델은 일단 글쎄요, 요거 장착하고 약간 측면에서 보면 아크 원자로 느낌이 좀 날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i7부터 i3까지 커버하는 RM1이라는 제품은 레이스 쿨러의 인텔 버전 느낌이 강합니다. 색상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RS1이라고 되어 있는 쿨러는 그냥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초코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스톡 쿨러의 성능이 괜찮으면 보급형 라인에서는 아마 꽤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PC 쪽 카더라가 되었든 정보가 되었든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12세대 CPU의 벤치마크와 소매 가격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네요. 페르시아 쪽 PC 아울렛에서 유출되었습니다. 페르시아랍니다. 자, 유출, 그러니까
카더라입니다. 아마 이게 실제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내에도 12세대 엔지니어링 샘플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 12세대용 보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 엔지니어링 샘플을 좀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출되었다라는 부분도 샘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12900은 K 버전이 $599, 논 K 버전이 $509, 그리고 12700은 K 버전이 $429, 논 K 버전이 $359, 그리고 12600은 K 버전이 $279, 그리고 논 K 버전이 $249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12400도 있는데 요거는 $203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AMD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출된 벤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12900K는 550X와 그 다음에 12700K는 5900X, 그리고 12600K는 5800X와 대치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카더라가 사실이라면 성능적으로 봤을 때 AMD 대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두고 본다면 12세대가 요 내용만 그대로 믿는다고 가정해보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출된 이 카더라 기반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벤치 테스트가 윈도우 11에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12세대가 아직 출시 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두고 본다면 카더라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잘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대로만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능에 인텔이 가격 정책을 공격적으로 해서 나온다면 일단 시장 반응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13세대를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0월 혹은 11월에 나올 것 같은데 꽤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사인데요. 더 인력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S22에 2억 화소를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2억 화소 센서 발표한 거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요거를 안 쓴다고 해요. 기존 1억 800만 화소 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게, 일단 1억 800만 화소 쪽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센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 됐던지 새로 보강됐던지 어쨌든 신제품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S21에 탑재된 센서가 그대로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D TOF 센서는 이번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UDC는 채택되지 않고 펀치홀로 갈 거라고 합니다. 폴드 3의 UDC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 폴드와는 다르게 이 셀피 카메라의 역할이 중요한 S 시리즈인 만큼 UDC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펀치홀로 갈 것 같습니다. 화소수 때문에 또 화질 때문에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P로 예상되는 액션옵스 2200 외에 S22는 카메라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S 시리즈는 카메라 영향이 굉장히 큰 모델인데, 늘상 그 S 시리즈가 나오는 시점에 삼성에서 최신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을 했고 항상 카메라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카메라를 끌고 가는 모델이 S 시리즈였는데 이번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좀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리안 쉬림프 애플 프로는 애플워치 7의 정보를 입수했다며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네, 트위터발 카더라입니다.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리즈 6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디스플레이가 달라졌고 베젤이 슬림해졌다. 그리고 이전 밴드와 호환이 되고 충전 케이블이 C타입 마그네틱 케이블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재와 색상 관련해서는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트 그린, 스페이스 그레이, 블루, 스카이 블루, 레드, 핑크 이렇게 나오고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은 이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티타늄은 흑백, 세라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면 확인이 가능하죠. 네, 기대됩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께 계셨을 텐데, 에픽 게임즈 스토어와 애플이 그동안 길게 질질 끌어왔던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애플의 외부 결제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에픽에 대해서는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판매한 수익의 30%를 애플에 배상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버즈는 애플과 에픽 모두 패배한 재판이다. 누가 승자라고 할 것도 없다 라고 논평했는데요. 자, 긍정적으로 본다면 애플이 폐쇄적인 앱스토어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앱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관련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걸 에픽이 해결해 준 것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픽이 총대 메고 선구자 역할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뚫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에픽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이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했고, 이로 인해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되는 등 그동안 iOS에서 올릴 수 있었던 매출을 놓친 것도 모자라 기존 수익 부분에서 30%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뭐 에픽 입장에서야 뭐 상처만 잔뜩 입은 상황이죠. 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포트나이트가 다시 앱스토어에 복귀할 가능성이 뭐 아주 조금이라도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과연 뭐 이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안고 에픽이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나름 황금알을 낳는 고이였었던 앱스토어가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감소될 매출 부분만큼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꽤 긴 싸움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참 에픽이 안타깝네요. 애플도 애플대로 참 골치 아픈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한 재판이었을까요? 어쨌든 뭐 다른 개발자들은, 앱 개발자들은 뭐 환호를 질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